여기 서울의 광장시장 앞에서 한 외국인이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을 보고 깜짝 놀라 얼어붙어 있는데요. 과연 그녀는 어떤 장면을 보고 놀랐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부르크의 도이체블릭 신문사에서 국제문화부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아말리아 쿤체비치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늘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자란 15년 동안 접한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이 전부였고 한국은 그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때로는 뉴스에서 북한과의 갈등 상황을 전하는 단편적인 보도를 통해 한반도를 접했을 뿐이에요. 신문사 동료들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늘 첨단 기술과 빠른 속도만을 언급했지만 그 이면의 이야기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법인가 봅니다. 편집장님이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한국의 문화와 산업 발전에 대한 특별 기획, 기사를 써보라는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것도 단순한 표면적 취재가 아닌 한국의 급속한 발전 이면에 숨겨진 문화적 원동력을 깊이 있게 다루는 장기 기획이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시아 취재 경험도 없는 제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컸거든요. 더구나 독일 언론에서 한국을 다룰 때면 늘 산업화의 그림자와 경쟁 일변도의 사회상에만 주목해왔는데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크라쿠프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의 끝없는 다툼과 이혼 과정에서 저는 15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죠. 창 밖으로 보이는 바벨 성당의 첨탑을 바라보며 울던 날들,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했던 순간, 그리고 갑작스레 독일행을 알게 된 그날의 절망감까지. 모국어도 서툰 낯선 땅에서 새 학교에 적응해야 했던 시절,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숨어 혼자 눈물을 훔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뼈저리게 경험했기에 오히려 이번 취재가 제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그때처럼 또다시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해야 하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편집장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크라쿠프에 계신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폴란드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린 시절의 향수가 물밀듯이 밀려왔죠. 외할머니는 늘 그러셨듯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어요. 아말리아, 넌 늘 새로운 곳에서 빛나는 아이였단다. 이번에도 분명 그럴 거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걷히는 걸 느꼈습니다. 취재 준비를 시작했죠. 한국의 역사부터 현대 문화까지 손에 잡히는 모든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이면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취재를 위해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저널리스트라면 이런 도전을 피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이 도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 될 거란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곳이 정말 아시아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공항 철도를 탑승하는 과정도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신속했어요. 서울행 공항철도 안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를 오가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들판과 산자락,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첨단 건물들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 있었거든요. 독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조화였습니다. 날이 저물기 시작할 무렵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역사 밖으로 나오자마자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스쳐 지나갔고 거대한 전광판에서는 끊임없이 영상이 흘러나왔죠. 독일의 어느 도시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강렬한 에너지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주한 서울의 야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늘어선 초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불빛의 향연은 마치 미래 도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이란 걸 알아채고는 친절하게 서울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빠른 한국어에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저녁 식사를 위해 근처 식당을 찾았을 때였어요. 메뉴판의 모든 음식이 생소했고 주문부터 당황스러웠습니다. 옆 테이블에서는 손님들이 큰 소리로 여기요 를 외치며 직원을 부르고 있었죠. 독일에서는 손님이 직원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실례이자 무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데다 조용하고 차분한 식사 시간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어 있었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게다가 음식이 나오는 속도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빨랐습니다. 첫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취재가 쉽지는 않겠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 낯선 도시가 품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고 싶다는 설렘이 가득했죠. 잠들기 전 다음 날의 취재 일정을 검토하던 중 독일 본사에서 받은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편집장님이 보내신 건의사항이었어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장소를 취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광장시장을 추천해 주셨죠. 서울의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이면서 여전히 현대 서울 시민들의 삶 속에 녹아있는 공간이라고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으로 광장시장을 검색해보니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곳은 단순한 시장이 아닌 서울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었어요. 더구나 이곳은 서울 시민들이 실제로 장을 보고 식사를 하는 현지인들의 공간이라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관광객을 위한 모습이 아닌 진짜 서울의 일상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광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시장을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지하철에서 내려 시장으로 향하는 길, 좁은 골목길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온갖 냄새와 소리가 뒤섞여 제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처음 마주한 광장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어요. 독일의 정돈된 마켓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독일의 바이마르 시장이나 뮌헨의 빅투알리엔 마르크트처럼 정해진 통로와 번호가 매겨진 가판대, 규칙적으로 배열된 상품들을 기대했던 제게 광장시장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좁은 통로 양옆으로 쌓여있는 상품들, 발 디딜 틈 없이 늘어선 좌판들,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엉켜 있는 모습은 마치 카오스와도 같았어요. 하지만 이 혼돈 속에는 분명한 질서가 숨어 있었습니다. 독일의 시장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규칙은 없었지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상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었고 손님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보이지 않는 질서, 그것은 독일의 시장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특이한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봄나물 코너였는데 그곳에서 파는 고사리가 눈에 띄었어요. 독일에서는 고사리를 독초 취급하는데 이곳에서는 맛있는 나물 요리로 즐기고 있었죠. 호기심에 이끌려 한 상인에게 다가가 물어보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이걸 먹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식물을 요리해 드시게 된 거예요? 상인은 제 서툰 한국어에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고사리는 독성이 있지만 한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이를 데치고 우려내는 방법을 터득해 먹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배고픈 시절,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조상들이 연구하고 시도한 끝에 발견한 지혜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을 울렸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한국이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길을 찾아내는 한국인들의 끈기와 지혜, 그리고 도전 정신이 시장 한켠에서는 온나무 백숙을 파는 식당도 있었습니다. 온나무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한 나무인데 한국인들은 이것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냈더군요. 가게 주인은 온나무를 다리는 특별한 방법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다며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온통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인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죠. 독초도 먹을 수 있는 나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나무도 보양식으로 만들어내는 그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력. 이런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호텔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면서 더 전문적인 견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독일 본사에서 받은 자료 중에 서울대학교 전통문화학과 최희안 교수님의 논문이 있었어요. 한국의 식문화와 과학성이라는 제목의 그 논문에서 교수님은 한국인들의 식재료 활용법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계셨죠. 편집장님께 연락드려 교수님과의 면담을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다행히도 빠르게 약속이 잡혔습니다. 광장시장에서 목격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식문화가 어떤 배경에서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대 한국의 발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깊이 있게 들어볼 기회였어요. 다음 취재지는 서울대학교였습니다.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캠퍼스로 향하는 길에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전통문화학과 최희안 교수님과의 면담을 위해서였죠. 광장시장에서 발견한 한국인들의 독특한 식문화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최 교수님의 연구실은 마치 작은 박물관 같았어요.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조리서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한약재와 식물 표본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식문화는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과학이었다고 해요. 독초를 식재료로 만드는 과정은 수백 년에 걸친 조상들의 실험 정신과 관찰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책장에서 조선시대 의학서적 한 권을 보여주셨죠. 거기에는 독초를 식용하는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조상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주변의 모든 것을 식재료로 활용하려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개발한 발효 기술이었어요. 약용식물을 식재료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쌓아온 과학적 지식은 현대 한국의 발전 원동력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의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아내는 정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문화가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캠퍼스를 거닐면서 교수님의 설명을 곱씹어 보았어요. 현대 한국의 발전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실험 정신과 도전 정신, 그리고 지식을 전승하는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죠.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조용한 카페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침 명동이 가깝다는 걸 떠올렸고 그곳에서 차분히 기사의 윤곽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독일과 달리 복잡한 노선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진 탓에 쉽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죠. 서울대학교 취재를 마치고 명동의 한 스타벅스에서 취재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우연히 옆자리에서 들려온 서툰 한국어가 제 귀를 사로잡았죠. 고개를 돌려보니 서양인 남성이 카운터 직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야 후안이었어요. 스페인의 유명 다큐멘터리 제작자였죠. 독일에서도 그의 작품들이 여러 차례 방영된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건넸더니 그도 제 이름을 알고 있다며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들과는 너무나 달랐죠. 그는 한국을 비인간적이고 차가운 문화를 가진 나라로 표현했어요. 특히 5년 전 자신의 다큐멘터리 제작이 실패로 돌아간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경직된 시스템과 비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엘리야의 말에 따르면 당시 한국 스태프들은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촬영 일정은 계속 미뤄졌고 예산 문제로 제작은 결국 중단되었죠. 그때의 실패로 인해 그는 한국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오히려 그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광장시장의 상인들은 낯선 외국인인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고 최 교수님은 귀중한 시간을 내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죠. 게다가 한국의 문화는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엘리야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자신의 새로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이번 주말 남산 촬영이 있는데 함께 가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의 부정적인 시각이 마음에 걸렸지만 오히려 이것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카페를 나서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엘리야의 경험담은 분명 그의 실제 경험이었겠지만 그것이 한국의 전부일 리는 없었죠. 주말의 남산 동행이 그의 편견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광장시장의 상인들, 최희안 교수님과의 대화,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죠. 문득 엘리야의 시선으로 한국을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엘리야를 만나기 전에 먼저 광장시장을 한 번 더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엘리야와의 약속 전날, 다시 한번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첫 방문 때 봤던 생선구이 가게의 할머니를 다시 만나고 싶었거든요.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저를 반겼습니다. 김영심 할머니의 가게는 여전히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죠.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숙련되어 있었고 고등어 굽는 냄새는 시장 골목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 가게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었죠. 알고 보니 그는 중국인 관광객이었는데 음식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장 전체가 하나로 움직였어요. 누군가가 재빨리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상인은 자신의 가게에 있던 의자를 가져다 주었죠. 김영심 할머니는 즉시 가게 안쪽에서 생강차를 끓여오셨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근처에 있던 한 젊은이가 중국어로 환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증상을 물어보는 모습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근처 약국 직원이었고 평소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기본적인 중국어와 영어를 독학했다고 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상인들이 자신의 일을 멈추고 도움을 주려 했죠. 누군가는 부채질을 해주었고 또 다른 이는 물수건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을 필요도 없이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환자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후에도 그 광경은 제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누군가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서로 다른 가게의 상인들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평소에 외국어를 공부해둔 약국 직원의 이야기까지. 이런 게 진정한 한국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혼잡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시장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빠르고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였죠. 엘리야가 말했던 비인간적이고 차가운 문화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내일 있을 엘리야와의 만남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그에게 오늘 목격한 광장시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거든요. 어쩌면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그의 편견을 조금씩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토요일 아침, 약속대로 남산 케이블카 앞에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촬영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어요. 엘리야의 표정이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어제 광장시장에서 목격한 일을 그에게 들려주고 싶었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광장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쓰러졌을 때 시장 상인들이 보여준 협동심, 평소에도 외국인을 위해 언어를 공부해둔 약국 직원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처음에 엘리야는 무관심한 듯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약국 직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남산타워에 도착해서도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엘리야는 5년 전 자신의 경험을 더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당시 그는 한국의 제작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식만을 고집했다고 했죠. 스태프들과의 소통도 부족했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답니다.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말했어요. 자신이 실패의 원인을 한국 문화 탓으로 돌린 것은 어쩌면 도망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타워 한쪽에서는 한 가족이 할머니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젊은 부부가 할머니께 물을 건네고 아이들은 할머니 곁에서 제잘거리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엘리야의 카메라가 그 광경을 담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습을 찍고 싶었어요. 엘리야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카메라에는 더 이상 편견의 색안경이 씌워져 있지 않았죠. 할머니 가족의 모습, 남산을 찾은 연인들의 미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엘리야는 이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남산에서 내려오는 길, 엘리야는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들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따뜻한 정을 담고 싶다고 했죠. 해가 저물어갈 무렵 엘리야와 헤어지며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더 이상 분노와 편견으로 가득 찬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새로운 이해와 존중이 깃들어 있었죠. 엘리야와 헤어진 후 혼자 남산타워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서울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취재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노을에 물든 도시가 마치 금빛 물결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제가 처음 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작은 골목길들, 현대식 아파트 단지 옆에 자리 잡은 전통 시장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눈에 들어왔죠. 한 달 전 독일에서 이곳으로 올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 제게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광장시장의 김영심 할머니, 서울대학교의 최희안 교수님, 그리고 오늘 새롭게 태어난 엘리야까지. 그들을 통해 본 한국은 따뜻한 정이 살아있는 나라였죠. 독일로 돌아가 어떤 기사를 쓸지 구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 아니었어요. 그 이면에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의 가치를 잃지 않는 지혜가 있었죠. 노트북을 펼쳐 기사의 첫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은 기적을 이룬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을 뿐이다. 타자를 치면서 지난 한 달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서울의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의 불빛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에 쌓였던 편견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한국의 진짜 모습이 선명해졌던 것처럼요. 이제는 알겠어요. 왜 사람들이 이 나라를 보면 볼수록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왜 엘리야가 오늘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는지.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안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가득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들려준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을 독일의 독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죠. 타워를 내려오면서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아요. 한국의 진정한 힘은 눈부신 도시의 불빛이나 첨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흐르는 따뜻한 정, 그리고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였죠. 그리고 그 마음이야말로 한국을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로 만든 진정한 원동력이었다는 것을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한 달 동안 머물렀던 서울이 벌써 그리워지기 시작했나 봐요. 공항을 나서는 길에 독일 택시기사의 친절한 인사가 오히려 어색하게 느껴졌죠. 신문사로 돌아와 편집장님께 취재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준비한 기사의 방향이 너무 감성적이진 않을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편집장님은 오히려 반대의 반응을 보이셨죠. 한국의 경제적 성장 이면에 숨어있는 인간적인 모습을 포착한 것이 인상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사 작성에는 일주일이 걸렸어요. 광장시장의 상인들, 서울대학교 최희안 교수님의 설명, 엘리야의 변화까지 하나하나 기억을 더듬어가며 글을 써내려갔죠. 특히 김영심 할머니의 가게에서 있었던 일은 기사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왔죠.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었다는 독자도 있었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독자는 자신의 딸이 한국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전해왔어요. 엘리야에게서도 소식이 왔습니다. 그의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거의 완성 단계라고 했죠. 제목은 서울의 심장 소리로 정했다고 해요. 예전의 부정적인 시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담아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크라쿠프에 계신 외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드렸더니 외할머니는 제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진다고 하셨죠.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나 봅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취재 그 이상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아침마다 서울에서 가져온 녹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프랑크푸르트의 풍경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보여요.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가 이 도시에도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것처럼 겉모습 너머에 있는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일,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댓글 하나씩 남겨주세요.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